IWC는 스위스의 시계 제조회사로 1868년 미국의 손목시계 제조업자인 플로렌틴 아리오스토 존스가 창립했습니다. IWC는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 즉 국제 시계회사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스위스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에도 유서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파일럿 워치와 포르투기즈, 포르토피노, 다빈치, 인제니어, 아쿠아 타이머 등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럭셔리 와치메이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WC 브랜드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샤프하우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프하우젠은 스위스의 지명입니다. 원래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위치하던 지역과 멀리 떨어진 샤프하우젠에 처음 IWC가 공장을 세운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 샤프하우젠에서 시계를 생산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IWC 하면 파일럿 워치가 유명하죠. 빅파일럿, 스핏파이어, 탑건, 아크 시리즈 등 출시되는 라인업도 많고 잘 팔리기도 하는데요. 이 IWC의 파일럿 워치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알려면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민간 항공 파일럿을 위해 만들어졌던 IWC의 파일럿 워치는 이후 2차 대전 당시 독일 공군에 납품되기도 했고 영국 공군에게도 납품을 담당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 영국 공군과 영연방국가에 1981년까지 납품을 담당하면서 파일럿들의 손목을 담당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탄생한 시계가 바로 마크 시리즈죠. 1948년 마크 11이 제작된 이후에 모델 넘버를 바꿔오면서 현재는 민수용으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다른 시계들과 마크 11의 차이점은 바로 다이얼에 있는데요. 1930년대 제작되었던 일반적인 시계 다이얼에는 12시 부분에 숫자가 적혀 있었으나 마크 11에는 숫자가 아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독일 공군의 파일럿 워치인 비우렌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요. 이 삼각형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간 비행 시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마크 시리즈는 현재까지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쉽게 구할 수 없는 빈티지 제품을 제외하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민수용으로 출시된 마크 시리즈는 마크 12, 마크 15, 마크 16, 마크 17, 마크 18입니다. IWC 모델 중 인기 있는 또 한 가지 모델은 바로 포르투기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는 모델로 보통 많은 분들이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착용하시는데요. 이 포르투기스는 1930년대 포르투갈 상인인 로드리게즈와 테익세이라가 항해에 필요한 정확하고 큰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처음 포르투기즈가 만들어졌을 때 회중시계의 무브먼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두 상인이 원하던 시계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계의 제작을 요구했던 두 명의 포르투갈 상인 때문에 포르투기즈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시계는 1940년대와 5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다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부터 새로운 포르투기즈가 다시 생산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졌고 현재는 IWC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IWC는 현재 리치몬트 그룹 소속입니다. 리치몬트 그룹에는 까르띠에, 아랑에온트제네, 예거르 꿀트르, 로저드비, 피아제, 하네라이 등의 시계 브랜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남성 액세서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탓에 남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시계와 결혼반지, 커플링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계 회사들도 남성들을 타겟으로 주로 판매를 진행하는데요. IW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IWC는 여성 시계도 꽤 잘 만든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구매하시는 시계는 롤렉스 아니면 오메가, 까르띠에인데요. 의외로 IWC가 여성용 시계도 만든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IWC의 여성용 시계는 꽤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80년대와 90년대 생산되었던 IWC 여성용 시계는 지금 봐도 손색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IWC의 구매를 꺼리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시계 무브먼트가 돈값을 못한다는 말일 겁니다. 과거 IWC의 시계는 자사 무브먼트가 들어가거나 르쿨트르 무브먼트를 수용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에타의 수정 무브먼트 덕분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들의 시계에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가 가진 무브먼트 설계 능력, 재료 및 노동 시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IWC를 비난했던 매니아들은 시계 자체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네임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랄드 젠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드마 피게의 로열 오크를 디자인한 제랄드 젠타는 이외에도 파텍 필립의 골든 이클립스, 노틸러스, 오메가 콘스틸레이션, 불가리 옥토 등 이름 있는 시계를 디자인한 유명 시계 디자이너인데요. 그는 IWC 모델 중 항자기성 시계인 인제니어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잘 보면 파텍 필립 노틸러스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인제니어는 젠타의 다른 시계들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제랄드 젠타의 작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끝판왕은 민레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브랜드가 최고라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인데요. 5대 명품 시계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유럽 왕가들의 시계를 납품하기도 했던 역사를 지닌 파텍 필립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른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파텍 필립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텍 필립은 폴란드의 망명귀족 안토니 파텍과 프랑스의 시계장인 아드리안 필립이 1851년에 세운 회사입니다. 역사만 놓고 봐도 오래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텍 필립이 시계 브랜드 중 최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계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의 대부분을 파텍 필립에서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퍼페추얼 캘린더, 스플릿 세컨드 핸드, 미니 리피터 같은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의 특허를 최초로 받은 것이 파텍 필립이었고요. 본인들이 개발한 컴플리케이션을 소형화한 것도 파텍 필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계에는 용두 혹은 크라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계에서는 태엽을 감기 위해 불편하게 열쇠를 넣고 돌려야 했는데 지금과 같은 크라운 구조로 바꾼 것이 바로 파텍 필립입니다. 현재 파텍 필립이 받은 시계 관련 특허만 해도 100개가 넘죠. 최근의 시계 브랜드들은 보통은 스와치나 리치몬트 같은 그룹에 속해 철저히 세분화된 포지션을 갖고 브랜딩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브랜드들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파텍 필립이지요. 파텍 필립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패밀리 비즈니스, 즉 가족 소유의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필립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었지만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슈테른 형제가 파텍 필립을 인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슈테른 형제의 증손자인 티에리 슈테른이 회장직을 맡아 4대째 운영 중이지요. 파텍 필립이 최고의 시계라는 평을 듣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퀄리티와 장인 정신에 있습니다. 파텍 필립은 인하우스 무브먼트, 즉 자사에서 직접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시계에 탑재하는데 파텍 필립의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장인들이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 중에는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수백 배로 확대해야만 보이는 작은 부품도 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의 수도 다른 시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시계의 겉부분을 세공하는 데 필요한 보석 세팅이나 기호쉐, 에나멜 기술, 그리고 시계밴드 가공까지 모두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여 품질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정확성과 미적인 부분 양쪽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최고의 시계를 생산해내는 것이지요. 파텍 필립이 최고의 시계인 또 다른 이유는 아마 희소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파텍 필립 본인들도 자사의 시계를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계들은 예술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예술품인 만큼 파텍 필립의 시계는 한꺼번에 마구 찍어낼 수 없고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시계고 매니아들이 항상 목을 매는 브랜드가 바로 파텍 필립이죠. 만약 이게 마케팅이라면 정말 대단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본인들의 제품을 신경써서인지 한때 파텍 필립의 시계는 모든 생산 라인이 제네바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제네바실 대신 자체 인증 시스템인 파텍 필립실을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파텍 필립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계를 회장인 티에리 슈테른이 직접 점검하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자사 제품을 검품한다는 이야기겠죠. 파텍 필립이 만드는 시계 라인은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칼라트라바는 좀 특별한 모델입니다. 1937년 등장한 이래로 현대적인 손목시계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모델이지요. 대공황으로 인해 당시 경제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고가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보다는 기능적으로 심플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시계 칼라트라바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칼라트라바라는 단어는 12세기 스페인의 십자군기 사단이 활용한 십자가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 십자가는 파텍 필립의 로고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점은 파텍 필립은 현재도 회중시계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실사용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파텍 필립의 라인업 중에서 노틸러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6년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내놓은 제품인데 당시 많은 고객들이 요트 같은 해상 스포츠에서 마음 편히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파텍 필립이 내놓게 된 디자인입니다.
유명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줄 베른의 해저 이만리에 나오는 잠수함 노틸러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시계는 충분히 좋은 시계지만 사실 진정한 파텍 필립을 언급할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파텍 필립의 진정한 정수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인데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예술품의 경지입니다. 이 시계들은 파텍 필립이 자랑하는 고급 시계 제작 기술이 들어간 컬렉션이죠. 사는 것도 그냥 살 수 없는데 몇몇 제품은 파텍 필립 본사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해 이 사람에게 팔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다는 건 확실하지요. 저는 언제쯤 이런 파텍 필립을 손에 올려볼 수 있을까요? 만년필하면 이 회사, 바로 독일 출신의 필기구민 액세서리 제조 기업인 몽블랑이 생각납니다. 1906년 시작되어 만년필과 지갑 같은 소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시계나 귀금속, 향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죠. 이게 가능한 건 튼튼한 내구성과 독창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몽블랑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몽블랑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몽블랑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1906년 함부르크의 은행원이었던 알프레드 네헤미아스와 베를린의 엔지니어였던 아우구스트 에버스테인에 의해 작은 만년필 공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만년필은 필기구 분야에서 혁신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혁신을 몽블랑의 창립자들이 발견했죠. 그들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만년필을 보고 독일에 돌아온 뒤 짐플리치시무스라는 만년필을 만들었고 이렇게 몽블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몽블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1909년부터였는데요. 이 이름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몽블랑이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고품질을 연결지어서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과거 많은 명품 기업들이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몽블랑 하면 떠오르는 로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로고는 눈 덮인 몽블랑의 산봉우리를 형상화했습니다. 로고 이름은 스노우 피크라고 불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몽블랑 만년필 중 대표 상품을 하나만 꼽으라면 마이스터 스틱이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스틱은 독일어로 걸작이란 뜻인데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걸작이란 이름을 붙여주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넘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1924년 탄생한 이 만년필은 군더더기 없는 실용적이면서도 미려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로 현재까지도 몽블랑 필기구 중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필기감을 좌우하는 펜촉 부분은 수공예로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마이스터 스틱의 펜촉 부분을 잘 보면 481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몽블랑 산의 고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몽블랑이 추구하는 고품질을 표현하기 위해 새겨졌죠. 몽블랑이 어떻게 명품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국가원수, 정치인들이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 등에서 문서에 서명을 할 때도 몽블랑의 만년필이 종종 등장했죠.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썼던 덕분에 몽블랑은 지금도 만년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년필로 성공을 거둔 후 몽블랑은 독일의 오펜바흐 지역에 가죽 공방을 설립합니다. 가죽 생산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몽블랑은 1920년대부터 가죽 제품을 만들어 왔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공방을 옮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몽블랑의 가죽 제품들은 어찌 보면 심심해 보이는 제품들이지만 소재와 마감 등에서 신경을 쓴 덕택에 고급져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어서 문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만년필과 가죽 제품을 제외하고 몽블랑 제품 중에 의외로 저평가받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몽블랑 시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1997년부터니 헤리티지를 내세우기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와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몽블랑은 나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제조회사를 인수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나름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그들이 인수한 미네르바에서 만든 무브먼트는 고급 시계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 좋은 시계라는 건 확실합니다. 단, 필요한 건 인지도겠죠.
현재 몽블랑은 리치몬트 그룹 소속입니다. 원래 1980년대에는 더닐 홀딩 컴퍼니 소속이었으나 방돔 럭셔리 그룹에 인수되었고 그 이후에 방돔 럭셔리 그룹이 리치몬트 그룹에 인수되면서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등과 한솥밥을 먹고 있죠. 여전히 몽블랑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만들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검은색의 포인트로 새겨진 하얀 로고는 곧 세련미와 연결되죠. 항상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위치한 몽블랑, 사면 후회하지 않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몽블랑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로망을 담은 럭셔리 브랜드로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급차가 제일 많이 팔린 곳은 중국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마이바흐는 중국에서 12,000대가 팔렸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마이바흐 전세계 판매량 3위의 국가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부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도로에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을 떨게 만드는 차가 있습니다. 근처에만 오면 무서워지는 그런 차 말이죠. 바로 독일 출신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이야기인데요. 그냥 비싼 차가 아닌 진정한 럭셔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이바흐는 가격표만 봐도 사람들을 떨게 만듭니다.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로 사랑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바흐, 과연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바흐가 탄생한 첫날부터 고급차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907년 엔진을 개발하던 엔지니어 비렐름 마이바흐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떠나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1921년 그의 아들 칼 마이바흐가 첫 번째 차량을 내놓으면서 마이바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바흐 가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어 고급 승용차를 만들었죠. 날 때부터 귀족 신분이었던 마이바흐는 이제 100년이 넘었고 여전히 최고를 위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브랜드를 마이바흐라고 발음하지만 독일식으로 마이바하라고 발음해도 무방합니다. BMW를 베엠베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마이바흐가 계속 고급차를 만들어 온 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고급차 생산이 잠시 중단되었던 적도 있죠. 2차 대전 시기 마이바흐는 독일군의 항공기와 탱크 엔진을 제조하고 설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이바흐가 만든 엔진이 사용되었던 탈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마도 제플린 비행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나서 사라졌지만 만약 계속 남아있었다면 마이바흐는 비행선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에도 명맥이 끊겨 마이바흐의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이바흐는 벤츠의 산하 브랜드로 이 협력 관계가 이어진 건 60년 이상인데요. 1960년 마이바흐가 지금의 벤츠에 인수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수되었음에도 마이바흐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지 않다가 2002년 다시 부활하여 롤스로이스 그리고 벤틀리와 경쟁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2012년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생산을 또 중단했다가 이후 2015년 부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마이바흐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중 하나가 길이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는 일반 벤츠 S클래스보다 약 20cm 정도 더 길어 시장에서 가장 긴 세단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길면 뭐가 좋냐고요? 당연히 공간이 넓으니 뒷좌석 승객이 더욱 넓고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죠. 마이바흐에서만 볼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마이바흐 전용 모드는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 극강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하고 기어를 조작해서 차체 움직임을 최소화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모드인데요.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냐면 운전기사를 둘 정도입니다. 마이바흐는 뒷좌석 승객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데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로 운전기사를 두고 이용하는 고객층을 겨냥합니다. 모양 빠지게 직접 몰고 다니진 않으시겠죠. 차에 안마의자가 달려있다면 마이바흐에선 가능한 일입니다. 마이바흐 GLS는 완전히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뒷좌석이 있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 차를 타고 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역시 운전기사를 둬야 하는 자동차답네요. 안마의자 말고 이걸 사는 건 어떨까요? 롤스로이스도 그리고 벤틀리도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그릴인데요. 마이바흐도 특유의 그릴을 자랑하는데 바로 세로형 디자인입니다. 일반 벤츠 모델이 가로형 그릴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마이바흐의 그릴은 세로로 만들어져 더욱 웅장하고 품격 있는 느낌을 주죠. 이 디자인은 클래식 마이바흐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고급스러움과 전통을 강조하는 요소인데요. 그릴 상단에는 알파벳으로 마이바흐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마이바흐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마이바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죠. 둘 다 상류층을 겨냥하며 안락한 고급 승용차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바흐는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차로 사랑받고 있죠. 과연 비싼 차의 가성비를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두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나름의 가성비인 셈입니다.
마이바흐 차량은 최고 품질의 재료와 최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비교할 수 없는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자동차로 유명합니다. 내부는 물론 고급 가죽과 우아한 목재 장식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도록 만들어졌죠. 한번 타보면 그 안락함에 돈에 대한 욕구가 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 정도는 되어야 고급차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세단이 아닌 SUV까지 만들면서 상류층에게 다가서고 있는 마이바흐. 과연 앞으로도 마이바흐는 계속 고급차 섹터에서 자리를 유지해 나가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등장과 함께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개의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지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류는 미중유의 강력한 무기를 얻었죠. 프로젝트의 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만큼 핵폭탄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이후 냉전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핵무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냉전 시대의 균형이 맞춰졌고 냉전이 끝난 현재까지도 핵폭탄은 위협적인 무기로 인류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의 시작은 아인슈타인이 구상했던 맨해튼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오펜하이머와 엘리코 페르미를 중심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세계의 핵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인류 최초의 원폭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행해졌고 이 시험이 성공하면서 전쟁을 끝낼 비장의 무기가 개발되었죠.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강력한 무기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핵억제, 즉 핵을 통해 전쟁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해구산 등의 다양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핵무기들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미사일은 수십만 명을 죽였고 핵무기의 위력을 체감한 일본은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미국이 생각했던 대로 일본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1955년 미국은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핵폭발이 상업적으로 포장된 음료수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당시 250억 달러, 하나로 29조가 넘는 돈을 들였던 이 실험의 목적은 맥주 캔 근처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맥주를 마실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맥주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별로 맛은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폭발 당시의 열 때문에 맥주가 다 식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냉전 시기입니다. 저는 미국은 핵무기 단독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48년 소련이 핵무기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죠. 이때부터 미소 양국 간 경쟁으로 인해 핵무기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뒤를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핵 개발에 나섰는데요. 중국도 소련의 핵우산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 결국 5개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었죠. 재밌는 건 당시 핵을 보유한 5개 국가가 유엔 상임이사국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되자 이때부터 무분별한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인류 평화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가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핵무기의 주원료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이 두 원료를 탄두로 만들어 폭발시키는 게 핵폭탄이죠. 우라늄의 경우 농축된 우라늄이나 광석이 있어야 우라늄으로 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습니다. 한국에도 중수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긴 하죠. 하지만 한국이 핵을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모든 과정은 국제기관인 IAEA에서 감시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5개 국가는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5개 국가 이외에도 인도나 파키스탄, 남아공,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었죠. 이 중 대부분의 국가는 핵무기를 폐기했고 현재 핵을 가진 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핵 보유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핵무기를 가진 걸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전 세계의 핵무기는 과연 몇 개일까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핵무기의 개수는 7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어 14,500개 정도가 되었죠. 거의 20% 규모로 줄어들었네요. 여름이 되면 여자들이 입는 비키니 수영복, 핵폭탄과 관련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확히는 비키니 수영복의 이름이 핵폭탄과 연관이 있죠. 바로 미국이 1946년 비키니 섬에서 했던 원자폭탄 투하 공개 핵실험입니다. 마셜 제도에 위치한 이 비키니 섬에서 일어난 핵폭탄 실험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디자인했던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는 혁신적인 이 수영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핵무기는 크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으로 구분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폭탄의 폭발 방식인데요.
원자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폭발시키는 겁니다.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 내 핵이 연쇄적으로 마구 쪼개지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 고온과 충격파를 만들어 폭탄으로 쓰는 거죠. 수소탄은 원자탄보다 원리가 복잡합니다. 수소탄에는 기폭장치로 원자탄이 들어갑니다. 이 원자탄이 터지며 폭탄 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소탄의 수소 명칭은 이때 쓰이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수소의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이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가 매우 큰 고속중성자를 만들고 이어 고속중성자는 폭탄에 들어간 우라늄 238의 핵분열을 촉발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냅니다. 즉 원자탄의 핵분열, 핵융합,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수소탄은 이 과정을 반복해 파괴력을 원자폭탄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세죠. 그렇다면 핵무기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핵무기의 파괴력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는 킬로톤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킬로톤이 TNT 폭탄 1000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위력이죠. TNT 한 개의 위력이 이 정도이니 1킬로톤이라면 동시에 이런 폭탄 1000개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무기의 위력을 알기 쉽게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에 5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쏜다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의 반경 370m 건물은 증발하고 2.5km 이내에선 모든 물체가 불이 붙거나 녹아버립니다. 해당 범위 내의 생물체는 모두 사망하며 심지어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도 이 핵폭발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걸 보면 핵폭탄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터질 때 버섯구름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핵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열에너지와 빛, 그리고 방사선 등이 생깁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인해 그 주변의 공기는 급속히 팽창하여 공기가 사방으로 밀려나는 열폭풍이 생깁니다. 이때 폭발 지점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고 주변과의 기압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와 먼지가 다시 폭발 지점으로 몰려들어 상승 기류를 형성하며 수직으로 높은 구름을 만듭니다. 이 구름이 성층권 부근까지 상승하면 옆으로 퍼지면서 윗부분이 동그란 모양을 한 버섯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름은 정란운과 비슷한데 천둥이 발생하거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이 소나기에는 핵이 터지면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사선 비를 맞게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원전사고, 과연 이런 방사능 누출이 셀까요? 아니면 핵폭탄이 셀까요? 정답은 방사능 누출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누출되는 방사능이 몇백 배 혹은 몇만 배는 더 강합니다. 핵폭탄에 들어가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은 대략 평균적으로 5kg 정도라고 하는데요. 반면 발전소에는 이런 것들이 핵폭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존재하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끔찍한 무기인 핵폭탄, 생물무기, 그리고 화학무기와 함께 대표적인 대량 살상 무기로 꼽힙니다. 그 자체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해 전쟁 억제 도구로도 사용되는 핵무기는 냉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한국가의 위력을 상징하는 심볼로 인정받기도 하죠. 지금까지 핵폭탄이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건 역사상 단 2번이었지만 그 위력은 인류가 핵무기에 대한 공포를 얻게 하기에는 충분했고 그 결과 아직까진 다행히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